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진짜 당장 우리 일상부터 저기 국가 안보까지 싹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슈잖아요.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아주 심층적으로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요즘 뭐 경제 뉴스만 틀면 도배라 되는 내용들이죠. 중동 전쟁 그리고 1,500원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고환율 상황 말입니다. 맞아요. 1,500원. 진짜 아찔한 숫자인데 이게 막 연금 산업 장바구니 심지어 그 국방 시스템에까지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기자님, 제일 먼저 비상벨이 3개 울린 곳이 어디죠? 일단 제일 먼저 가볼 곳은 국민연금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제일 큰 손이잖아요. 이 환율 1,500원 쇼크 속에서 보건복지부의 이슬한 제1차관이 아주 굵직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이죠? 국민연금의 그 외화채 발행 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해외 투자의 일정 수준으로 딱 묶어두기로 결정한 겁니다. 잠시만요, 기자님.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그 우리 독자님들이 매달 내는 소중한 노후 자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외화 채권, 그러니까 밖에서 막 달러로 빚을 낸다는 건데 이거 혹시 그 무너지는 국내 환율 방어하려고 국민연금을 총알바지로 막 동원하는 거 아닌가요? 아, 예리하십니다. 시장에서 딱 제일 걱정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쵸, 내 돈인데 불안하잖아요. 네, 기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국민연금이 달러를 어떻게 굴리는지 메커니즘을 좀 봐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확 높이려고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막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잖아요. 네, 뉴욕 증시 같은 데 투자하려면 당연히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결제해야겠죠. 맞습니다.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처럼 막 중동 전쟁 터져서 달러시가 마르는 고환율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국내 외환 시장에 턱 나타나서 달러를 싹쓸이 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좁은 수영장에 코끼리가 갑자기 뛰어드는 격이네요. 물이 다 밖으로 넘쳐버리겠죠. 정확합니다. 안 그래도 달러가 부족해서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는데 그 거대한 코끼리가 달러를 막 사재기하면 환율은 뭐 1,600원, 1,700원, 천정부지로 솟을 겁니다. 와, 달러 풍기 현상이 진짜 걷잡을 수 없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아예 국내 시장물은 건드리지 않고 저기 뉴욕이나 런던 같은 해외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을 택한 거죠. 이게 바로 외화채 발행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이 발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행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국내 환율 시장을 더 안 자극하려는 고육지책이었군요. 듣고 보니까 그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럼 그냥 밖에서 무제한으로 막 빌려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한도를 두면서 제한하는 거죠? 그게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차관도 인터뷰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짚었는데요. 밖에서 빚을 무한정 낸다는 건 냉정하게 보면 국민연금 장부에 어마어마한 부채가 쌓인다는 뜻이거든요. 빚이니까 당연히 억 단위의 이자가 막 나가겠네요. 그렇죠. 막대한 조달 비용이 발생하고요. 더 무서운 건 국민연금이 밖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달러 빚을 막 내고 다니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지금 달러가 엄청 심각하게 부족한가 본데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있어요. 잘못하면 국가 신인도까지 흔들릴 수 있는 거네요. 빚내 잡으려다 초과 삼간 다 태운다는 게 딱 이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긴 하되 그런 투자 위험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한도라는 안전장치를 딱 채워둔 겁니다. 국민 노후자금이 무리하게 환율 방어에 희생된다는 논란도 차단하려는 거고요. 이해가 쏙쏙 되네요. 내 대신에 시장 상황 봐가면서 10%까지는 환해지를 허용하는 식으로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기금 수익률은 어떻게든 방어하겠다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네, 거시적인 금융시장은 이렇게 국민연금이 어떻게든 코끼리처럼 조심조심 버티고 있는데 당장 실물 경제, 그 산업 현장 돌아가는 거 보면 완전 아수라장이더라고요. 네, 기자님. 지금 공장들은 뭐 살얼음판을 넘어서 이미 얼음이 와장창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1,500원 고환율 파도 때문에 우리나라 핵심 산업 심장인 석유화학 공장들이 진짜로 막 멈춰섰다면서요. 맞습니다. 고환율에 중동 전쟁 여파까지 겹치니까 원자재 수입 비용이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뛰어버렸거든요. 오죽하면 지난 23일에 무려 국내 최대 석유화학 업체인 LG화학 여수 2공장이 여수공장이요? 네, 거기 나프타 분해 시설, 즉 NCC 가동이 완전히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막 긴급하게 소집했어요. 은행들을요? 네, 불러놓고 나프타 수입할 때 쓰는 신용장,
그러니까 LC 한도를 당장 늘려주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 잠깐만요, 기자님. 그 신용장 LC라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신용카드 한도 같은 거잖아요. 네, 계장님. 아주 딱 맞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물건값은 엄청 올랐는데 기업 카드 한도는 예전 그대로라서 원자재 자체를 결제 못하는 상황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업 카드 한도가 딱 1,000만 원인데 어제까지 50만 원 하던 원자재 나프타가 고환율 폭탄 맞고 오늘 갑자기 120만 원이 된 거예요. 헐, 그럼 결제하려고 긁으면 바로 한도 초과 뜨겠네요. 그렇죠.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이 나버리니까 기껏 항구에 나프타 실은 배가 도착했는데도 원자재를 못 사서 공장 컨베이어 벨트가 결국 멈춰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은행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환율이 막 오르고 기업이 빚 못 갚을 위험이 커진 거잖아요. 그럼 한도를 오히려 줄이거나 좀 깐깐하게 구는 게 당연한 시장 논리 아닌가요? 원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선 비 올 때 우산 뺏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네, 네. 근데 정부가 막 은행파를 비틀어가면서까지 억지로 카드 한도 늘려주라고 압박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나프타라는 게 그렇게 막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가요? 은행 개별 리스크만 보면 안 늘려주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나프타의 무게감을 아셔야 합니다. 나프타의 일명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을 만드는 아주 핵심 원재료거든요. 아, 에틸렌이요? 네, 이 나프타가 막혀서 LG화학 공장 하나가 딱 멈췄다. 거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마시는 생수통 플라스틱, 입고 있는 옷의 합성섬유,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한 타이어 고무 공장까지 줄줄이 원료를 못 받아서 셧다운되는 끔찍한 연쇄 붕괴가 일어납니다. 와, 진짜 국민 경제 전체 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치명적인 파급 효과가 오기 때문에 은행의 개별 리스크를 따질 겨를도 없이 국가 전체 마비를 막으려고 선제적인 긴급 처방을 내린 겁니다. 보니 거시적인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는 완전 인공호흡기 같은 거군요. 근데 기자님, 그렇게 은행 팔 비틀어서 당장 공장을 어떻게든 돌린다고 쳐도요. 그 1,500원 환율로 엄청 비싸게 사온 원자재로 물건 만들고 공장 돌리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 쓰고 나면 결국 그 청구서는 누군가 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뼈아픈 현실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독자님들 장바구니랑 그 주유소 영수증으로 날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기자님. 가장 뼈아프게 체감될 첫 번째 청구서가 바로 내일 아침에 도착합니다. 내일이요? 내일 그러니까 2026년 3월 27일 말씀이시죠? 네, 내일 2026년 3월 27일 0시를 기해서 전국 주유소에 공급되는 휘발유랑 경유 최고 가격이 하룻밤새 리터당 무려 210원이나 폭등합니다. 210원이요? 아니 평소에 주유소 갈 때 10원, 20원만 올라도 진짜 부담스러운데 하룻밤에 210원이 뛴다고요? 체감 물가 상승률이 거의 패닉 수준이겠는데요? 네, 2주 전 고시 가격이랑 비교하면 진짜 엄청나게 뛰어오른 수치죠. 그래서 내일부터 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이 됩니다. 게다가 서민들 난방에 쓰는 등유 가격마저 1,530원으로 껑충 오르고요. 와, 이렇게 단기간에 물가가 널뛰기 하면 서민 경제는 말 그대로 무너질 텐데 정부 차원의 브레이크 같은 건 없는 겁니까? 그래서 구현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가 긴급하게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 보면 정부가 이 상황을 얼마나 위중하고 절박하게 보는지 띄욱뚝 묻어납니다. 장관들이 모여서 어떤 대책을 내놨죠? 당장 내일 소비자들 부담이라도 좀 덜어보려고 유류세 인하폭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기존에 7%였던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2배 넘게 올리고요. 경유는 10%에서 무려 25%까지 대폭 늘립니다. 기자님, 근데 솔직히 좀 의문이 드는 게요. 그렇게 유류세 깎아주고 뭐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어떻게든 묶어두겠다고는 하는데 아까 그 1,500원 고환율 때문에 근본적인 원자재 수입 비용 자체가 다 오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원가가 폭등한 상태죠. 그럼 43개 품목 특별 관리하고 막 억지로 가격 통제해서 짓누르는 건 진짜 거대한 댐에 구멍 났는데 손가락으로 막고 버티는 격 아닌가요?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정부도 그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 번지는 물가 불길이 너무 매서우니까 손가락뿐만 아니라 온몸을 던져서라도 댐을 막아야 하는 일종의 고육지책인 겁니다. 아, 당장 발등에 불부터 꺼야 하니까요? 네, 게다가 제조업부터 생필품까지 공급 불안이 워낙 전방위로 퍼지다 보니까 정부가 특별 관리하겠다고 나선 대상도 대폭 늘어났어요.
기존에 관리하던 돼지고기, 계란, 쌀, 의약품 같은 23개 품목을 넘어서서 이제는 택배 이용료, 외식 서비스, 심지어 시설 농산물까지 총 43개 품목의 가격표를 정부가 매일매일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택배비나 쓰레기 봉투 가격까지 매일 정부가 통제해야 할 정도라고요? 네, 트럭 굴리는 경유가 몰랐죠? 쓰레기 봉투 만드는 플라스틱 원료가 몰랐죠?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요. 오죽하면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그 중요한 나프타의 수출 아예 통제하고 상황 더 나빠지면 생산 물량이랑 공급까지 국가가 직접 배분하겠다고 엄포를 놨겠습니까? 완전 초비상사태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안 올리고 유지하려 한다고 못 박으면서도 국민들한테 각별하게 전기 좀 아껴달라고 당부할 만큼 국가적 비상 상황의 셈이죠. 와, 진짜 돼지고기부터 나프타 수출, 국민연금 난로빚, 거기다 쓰레기 봉투 가격까지. 경제랑 산업 전반에서 이 동시다발적인 글로벌 위기를 막아내라 진짜 총각을 다투며 땜질 처방을 내리고 있군요. 네, 거의 숨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인간의 머리나 회의로 감당해낸다는 게 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자님, 이렇게 정보 처리 속도와 복잡성의 한계에 부딪힌 게 비단 경제부처만이 아니라면서요. 국방 분야에서는 아예 이 한계를 돌파하려고 인간의 판단 자체를 배제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꺼내들었다고요? 네, 기자님, 무대를 이 복잡다단한 경제 상황에서 모든 위기의 진원지이기도 한 전쟁과 안보 영역으로 확 옮겨보겠습니다. 26일에 서울 신라호텔에서 엄청 흥미로운 포럼이 하나 열렸거든요. 어떤 포럼이었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랑 손동영 서울경제사장 등이 참석한 제2회 국방방산전략 포럼이었습니다. 여기서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가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만한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패러다임을 바꾼다고요? 대체 어떤 데이터길래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 거죠? 육군이 전투훈련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인데요. 빗발치는 전쟁 상황에서 인간 지휘관이 첩보를 막 취합하고 분석해서 작전 판단을 내리는데 보통 6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6분에서 10분이요? 네, 근데 똑같은 상황을 국방 AI한테 맡겼더니 작전 판단을 내리는데 단 2초가 걸렸다는 겁니다. 인간보다 무려 180배나 빠른 속도죠. 네, 2초요. 와, 물론 압도적으로 빠르긴 한데요. 솔직히 저는 좀 소름이 돋습니다. 무기가 아무리 첨단화되었다고 해도 타격을 입히고 생사가 막 오가는 전쟁이라는 엄청난 결정을 알고리즘의 2초짜리 연산에 그냥 맡겨버린다고요?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그쵸. 바로 그게 전 세계 모든 군대가 직면한 윤리적이면서도 전술적인 딜레마죠. 하지만 원차관보의 설명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왜 군이 AI 도입을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산악지형처럼 단순하고 동원되는 무기체계가 뻔했던 과거 전투 환경에서는요. AI랑 인간 지휘관의 판단 결과가 90% 이상 똑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굳이 AI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는 저 중동 전쟁 양상을 한번 보세요. 완전 하이테크 전쟁이잖아요. 막 드론 날아다니고 미사일 쏟아지고. 맞습니다.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이 몰려오고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극도로 복잡한 현대전입니다. 전장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쏟아지는 레이더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인간의 뇌가 이걸 처리하고 결심하는 6분이라는 시간은 현대전에서 영겁의 시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지휘관이 6분 동안 신중하게 지도를 보고 회의하면서 막 고민하는 그 사이에 이미 아군의 핵심 기지나 방어망이 드론 때 초토화되어 버릴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정보 처리의 속도가 곧 전쟁에서의 생존 그 자체라는 거네요. 정확한 맥락입니다, 기자님. 속도가 늦으면 우리 화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따로따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 총괄 작전 지휘를 수행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지휘체계 자체를 AI 기반으로 아주 서둘러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흩어진 온갖 정보들을 싹 다 모아서 국방 AI가 사실상 전장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두뇌이자 지휘 통제실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초고속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적의 동향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요. 그 수많은 변수 속에서 최적의 타격 수단과 방어망을 딱 2초 만에 매칭해내는 겁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서 어떤 극단적이고 복잡한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군이 이기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여건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무기의 화력보다 쏟아지는 데이터를 누가 더 압도적으로 빠르게 소화하고 정확하게 결단하느냐가 미래 안보의 핵심이라는 아주 묵직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중동 전쟁과 고환율이 불러문 경제 파급 효과와 국방 AI 도입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